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계란 한 판이나 팩에 가지런히 담긴 붉은빛의 소고기. 혹시 이 식재료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환경에서 길러졌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가격표나 유통기한을 먼저 확인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저도 늘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들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전 세계 농축산업의 룰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이죠. 네, 이른바 애니멀 웰페어, 동물 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동물복지라고 하면 막연하게 동물들이 불쌍하니까 잘해주자 이런 윤리적인 캠페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좀 감성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니까요. 동물복지는 이제 거대한 글로벌 무역의 장벽이자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생존을 결정짓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호소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이 글로벌 스탠다드 앞에서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날계란을 즐겨 먹는 독특한 식문화, 그리고 고온다습한 기후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완벽해 보이는 유럽식 동물복지 기준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복잡한 이면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기가 참 쉽습니다. 뭐 푹신한 잠자리나 맛있는 음식, 자유로운 휴식 같은 것들을 떠오르죠. 저도 처음엔 넓은 들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뜨는 소들을 상상했거든요. 네. 하지만 자료에 명시된 현대 축산학에서의 동물 복지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양관리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가축은 인간의 식량 공급을 위해 길러지는 경제동물이죠. 하지만 그 가축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방치하고 생리적 욕구를 억압하는 사육 방식은 결과적으로 질병을 유발하고 폐사율을 높이게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농가의 경영 효율성을 치명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씨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경제적 계산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최적화 과정이라는 점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경제적 최적화 과정이다. 이 관점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뼈대가 되는 아주 유명한 국제적 기준이 있잖아요. 네, 바로 5가지 자유입니다. 맞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선언적인 문구인 줄 알았는데 농장 현장에서 작동하는 아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가 기아와 갈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 보이죠. 언제든 신선한 물과 영양가 있는 사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요. 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통,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부터는 관리가 상당히 촘촘해집니다. 병에 걸리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만약 아프다면 방치하지 말고 수의학적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맞습니다. 세 번째는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이건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가축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뜻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관리한다니 진짜 본격적이네요. 거기에 네 번째로 물리적, 열적, 불쾌함으로부터의 자유가 더해집니다. 이 부분이 특히 현대의 밀집 사육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거든요. 좁은 공간에 동물들이 꽉 차 있으면 당연히 네, 필연적으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고 온도가 급상승하죠. 한여름에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축사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마지막 5번째,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가 가축이 겪는 굶주림이나 질병 같은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해주는 방어적인 조치라면 이 5번째는 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을 적극적으로 발현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스 요소거든요. 맞아요. 닭들이 날개에 묻은 진드기를 떼어내려고 본능적으로 흙목욕을 하고 싶어하고 돼지들은 끊임없이 코로 땅을 파고 냄새를 맡으면서 탐색하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좁은 철장에 가둬서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본능을 존중받으면서 스트레스 없이 자란 가축은 면역력이 월등히 높고 잔병 치레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고스란히 품질 좋은 축산물로 이어지는 거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길러진 축산물에 WHQ, 즉 웰페어 퀄리티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WHQ 인증 마크가 붙으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리잖아요. 동물 복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완벽한 경제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하지만 이 변화가 단지 우리 이제부터 가축의 본능을 존중해서 돈을 더 벌어봅시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적 맥락이 꽤 깊더라고요. 1911년 영국에서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초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산업혁명의 여파로 축산업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극한의 생산성을 뽑아내기 위해 더 좁은 공간에 더 많은 동물을 밀어넣고 더 빨리 살을 찌우는 공장식 축산이 전 세계를 지배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효율성의 맹신이 멈춰선 타이밍입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트리거가 되었죠. 1990년대를 전 세계적인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광우병, 즉 BSE 사태입니다. 네, 당시 축산업계의 상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로지 사료 비용을 줄이고 소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수를 두었거든요. 도축하고 남은 양이나 소의 뼈, 고기 찌꺼기를 갈아서 만든 육걸분이라는 걸 다시 소의 여물통에 부어버렸잖아요. 초식 동물인 소에게 동족의 살과 뼈를 먹이다니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거스르며 효율성의 끝을 달린 대가랐죠. 그 결과 소의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했고 이게 인간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 끔찍한 사태가 인류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군요. 비용 절감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장식 사육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안전한가? 네,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 보면 이 거대한 충격파는 곧바로 강력한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에 체결된 EU의 암스테르담 조약이 그 상징적인 결과물이죠. 암스테르담 조약이요. 이게 인류 축산 역사에서 엄청난 전환점이더라고요. 이전까지 가축은 법적으로 단순한 재산이나 농산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통해 소, 돼지, 닭 같은 가축들을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지각하는 이른바 감수성을 가진 생명 존재로 명문화했습니다. 와, 감수성을 가진 생명 존재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축의 지위가 완전히 격상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 조약을 기점으로 유럽연합의 정책은 정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2027년까지 동물복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전면적으로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죠. 비좁은 철장에 가두어 키우는 기존의 케이지 사육 방식을 퇴출하는 건 기본이고 가축을 실어 나르는 수송 촬영의 환경이나 도살장에 들어갈 때 가축이 느끼는 공포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까지 전부 의무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EU가 이 엄격한 기준을 자신들의 영토 내부에만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부 국가들에게도 똑같은 스탠다드를 요구하려는 움직임 말씀이시죠? 네, 결국 동물복지가 ESG 경영이나 탄소 국경세처럼 일종의 소프트 파워 경제 무기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히니까요. 기준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엄청난 생산 비용을 떠안게 될 테고요. 방금 짚어주신 부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굉장히 와닿을 겁니다. 이게 지구 반대편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밥상 물가 그리고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선을 실제 농장 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동물복지 사양관리 지침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언뜻 들으면 복지라는 단어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심지어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관리법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고기를 얻기 위해 키우는 유경우 관리 지침에 명시된 제각, 그러니까 뿔 자르기나 거세 같은 항목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관리자의 안전과 가축들 간의 투쟁을 막기 위해 뿔을 자르되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실시하라고 되어 있고 수컷들은 거세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요. 아니 뿔을 불로 지지고 생식기를 잘라내는 게 어떻게 동물복지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단체 사육의 현실적인 역학관계를 이해하면 관점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수십 마리의 소가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반드시 서열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아, 날카로운 뿔을 그대로 두면 힘이 약한 소들이 치명적인 자상을 입거나 배가 찔려서 심각한 고통 속에 폐사하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컷 본연의 호르몬을 그대로 두면 극도로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돼서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평생을 극도의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전체 집단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입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진짜 동물복지의 핵심은 이 아픈 처치를 언제, 어떻게, 최소한의 고통으로 끝낼 것인가 하는 타이밍의 문제로 넘어가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타이밍이 고도의 과학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죠. 지침에서는 소의 뿔을 자르는 시기를 생후 2개월 이내로, 거세는 생후 3에서 5개월까지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권고합니다. 신경망이 완전히 발달하기 전인 아주 어린 시기에 빨리 끝내서 고통의 총량을 줄여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외과적 처치들을 이유기, 즉 새끼소가 어미젖을 떼는 시기와 절대로 겹치지 않게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미와 떨어져 젖을 떼는 과정 자체가 새끼에게는 엄청난 패닉 상태를 유발하니까요. 그 스트레스 기간에 육체적 고통까지 이중으로 가하는 건 철저하게 금지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발굽을 깎아주는 삭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축사 안에 푹신한 톱밥 위에서는 발굽이 자연스럽게 닳지 않아서 계속 길어지거든요. 제때 안 깎아주면 관절 구조가 망가져서 평생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니까 최소 연 1회 이상은 깎아주도록 의무화한 거고요. 근데 돼지의 경우를 보니까 이런 개입의 필요성이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던데요. 돼지는 소보다 예민하고 투쟁적인 성향이 강하니까요. 새끼 돼지들의 관리 지침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치아를 절단하는 단치, 그리고 꼬리를 자르는 단미를 생후 7일 이내에 신속히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의 이빨과 꼬리를 자른다니 시각적으로는 대단히 가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생략했을 때의 결과는 더 끔찍합니다. 새끼 돼지들은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어미젖을 차지하려고 다투면서 어미의 유두에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어미 돼지가 수유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자기 새끼를 물어 죽이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꼬리 자르기도 사연이 정말 오싹했습니다.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좁은 공간에서 지루함을 느끼면 앞에 있는 다른 돼지의 꼬리를 물어뜯는 고약한 습성이 있죠. 피 냄새가 퍼지면 다른 돼지들까지 미친 듯이 몰려들어서 꼬리부터 척추까지 세균 감염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끔찍한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감각이 덜 발달한 생후 7일 이내에 꼬리 끝부분을 제거해 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번식돈, 즉 어미 돼지의 사육 환경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끼를 깔아뭉개는 걸 막는다는 이유로 스톨이라는 철제 감금틀에 어미 돼지를 평생 가두어 피웠거든요. 몸을 돌리는 곳조차 불가능한 감옥 같은 곳이었잖아요. 하지만 현대의 복지 지침은 이 공간의 최소 폭을 60cm, 깊이를 180cm 이상으로 규정해서 최소한 몸을 누이고 일어설 수 있는 물리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장합니다. 맹목적인 자연주의로 회귀하자는 게 아니라 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현대식 사육 환경의 충돌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축이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과 스트레스의 총량을 극적으로 낮추는 고도의 기술적 타협이라는 말씀이 오늘 주제를 정확히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유럽연합 주도 아래 촘촘한 동물복지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자료에 가장 흥미로운 파트가 등장하죠. 바로 일본의 딜레마입니다. 시스템 잘 갖춰진 선진국인 일본이 대체 왜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데 진담을 빼고 있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일본이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동물 복지에 무관심해서일까요?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제도를 카피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지리적, 문화적 장벽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 복잡한 상황이 수면 위로 뻥 터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2021년 도쿄올림픽이었잖아요. 선수촌 식당에 동물복지 인증을 통과한 식자재를 납품해야 했는데 일본 국내에 이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차이는 바로 기후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여름이 건조하고 서늘해서 야외 방사 사육이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일본의 기후는 덥고 습하잖아요. 숨이 턱턱 막히는 고온 다습한 날씨예요.
이런 날씨에 유럽식 기준만 맹목적으로 따라서 닭이나 돼지를 야외에 풀어놓는다면 가축들은 심각한 열사병 등 고온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기생충에 노출되어 폐사율이 급증하게 될 겁니다. 기후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컸군요. 게다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일본인들의 소울푸드와 직결된 식문화였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생계란을 톡 깨트려서 간장을 비벼 먹는 타마고 카케 고항, 스키야키에 날계란 찍어 먹는 문화요. 바로 그 생계란 식문화가 일본 축산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생계란을 먹을 때 가장 위험한 적이 살모넬라균을 비롯한 식중독균이거든요. 만약 유럽 기준에 맞춰서 닭들을 흙바닥에 있는 야외로 방사하면 닭들이 흙을 파헤치고 야생조류의 분변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필연적으로 계란이 오염될 위험성도 함께 상승합니다. 반면에 일본이 오랜 세월 발전시켜온 케이지 사육 시스템은 동물의 이동성을 제한하긴 하지만 외부 병원균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날로 먹어도 안전한 무균 상태의 계란을 생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동물들의 복지를 챙기려다 자칫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인 모순에 직면한 겁니다. 와, 누구 하나를 탓할 수 없는 팽팽한 딜레마네요.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유럽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자니 자국의 기후 조건과 식문화를 포기해야 하고요. 그래서 최근 일본 내에서는 아시아의 무더운 기후와 특유의 식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독자적인 아시아 표준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서구권 제도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점진적인 새로운 지역 표준을 정립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동물복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니까요. 오늘 저희는 일본 농축산업을 거세게 흔들고 있는 동물복지라는 태풍의 눈을 통해 그 이면의 수많은 연결고리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가축에게 제공해야 할 5가지 자유부터 광우병 사태가 만들어낸 이유의 엄격한 규제, 그리고 꼬리 자르기의 역설적인 진실과 일본의 현실적인 딜레마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관통하는 결론은 동물복지가 이제 단순한 윤리적 사치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축의 질병을 막고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고도의 과학이자 세계 식량시장의 패권을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이지요. 네, 결국 동물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것이 인간의 경제적 생존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자, 오늘 이 흥미롭고 묵직한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동물복지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전 세계 식탁의 의무사항이 된다고 상상해 보시죠. 소와 돼지, 닭들은 훨씬 쾌적한 공간에서 본능을 누리겠지만 농장의 유지비와 관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와 계란 가격도 폭등하겠죠. 여러분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그 이상적인 밥상을 위해 지금보다 몇 배나 비싼 영수증을 기꺼이 감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정말 뼈아프고도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조금 더 나아가서 퇴근길에 고단함을 달래주던 뜨끈한 국밥, 친구들과 부담 없이 구워 먹던 삼겹살처럼 저렴한 육류를 기반으로 이어져온 서민적인 식문화들은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격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될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저희의 이야기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을 한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